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정동욱 교수입니다. 탄소 중립을 향한 원자력의 역할, 원자력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주제를 갖고 이번 주는 웨비나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수소, 진정한 그린 수소, 어떻게 원자력을 만들 것인가, 그 주제를 갖고 원자력연구원의 김찬수 박사님과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어떻게 원자력으로 보완할 것인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조화롭게 같이 갈 수 있겠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서 세종대학교 박문규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교수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문규 교수님은 특히 또 산업체계 실적에 원전 부하 추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기의 수요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 것인가, 발전소를 돌릴 것인가, 이런 연구인데요. 또 그런 연구를 또 하셨다고 들었습니까?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지금 UAE 수출한 APR 1400의 부하 추정 연구도 수행을 했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때. 또 그런 또 연구를 또 하신 또 경험이 있으니까 오늘 좋은 말씀 있으실 걸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제를 좀 시작해 주시죠. 예. 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재생에너지는 그 간헐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나올 땐 나오고 안 나올 땐 안 나오고. 그러면 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원자력이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 Electricity Map이라는 사이트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휴대전화에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앱의 특징은 각 국가별로, 지금 여기 유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발전원 구성에 따라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생산되는지를 시간 단위로 이제 알려주고, 그 구성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아주 유용한 앱입니다. 이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 온실가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이 왼쪽 그림은 유럽 지역의 국가별 온실가스 발생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색이 적고 갈색으로 갈수록 많이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이제 스칸디나비아 국가하고 프랑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녹색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프랑스 옆에 독일이 있는데요. 독일은 이제 갈색이죠. 그래서 이 앱을 깔고 요 갈색 독일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첫 번째 보시고 있는 데이터가 어제 오전 9시 15분인데 이때 태양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솔라 에너지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이제 63%에 달했고요. 이 오른쪽 그림은 태양에너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낮 시간인데 아마 이제 날씨가 흐렸고 점심시간인가 봅니다. 이제 전력 수요도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이제 2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과 요 맨 위에 그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원자력 발전이고 이 갈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화력 발전입니다. 석탄을 주로 쓰고 있는데요. 이 원자력과 석탄 발전량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이 태양광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족분을 뭔가로 메꿨겠죠. 뭘로 메꿨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천연가스 발전입니다. 당연히 그 온실가스 배출량도 천연가스도 온실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225g에서 373g으로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만 봐서는 우리가 재생에너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독일의 전원 구성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드러나 보이지는 이제 않을 텐데요.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이 주간에 태양광이 있을 때입니다. 태양광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원자력이 제일 많죠, 여기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온실가스 배출량인데요. 태양광이 오른쪽에는 제로입니다. 이때도 제로일 때는 원자력 발전량이 그만큼 증가를 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프랑스는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독일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원자력이 많을 때는 온실가스가 32g에서 원자력이 많을 때 26g으로 오히려 감소를 하게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것과는 이제 많이 다를 걸로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석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연계함으로써 아마도 탄소 중립을 가장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그 국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 슬라이드로 좀 가보겠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이유는 프랑스의 10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저부하 원전, 기저부하 발전을 그 석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갈탄인데 독일은 갈탄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서 단 한 톨도 수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완전한 이제 국산 에너지고 나름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경제적이고 에너지 안보에 아주 유리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문제는 탈탄소 관점에서 보면 현재로서는 아주 실패한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프랑스 사례로 돌아와서 이 프랑스의 사례를 보시면 오늘 그 웹비나의 주제인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원전으로 막아줄 수 있겠는가? 이 주제가 아마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국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 화석연료 사용을 배제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원을 적절히 구성해야 되겠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것을 원자력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완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궁극적인 해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그 재생에너지와의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도 이 출력 변동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뭐 기술적인 용어로는 부하 추종 운전이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개통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량 부하라고 하고요.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이제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원전으로 막아줄 수 있는가 유럽의 사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그림이 독일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발전량 조절이 어떤 전원이 유리한지를 우리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녹색이 원자력이고요. 붉은색이 석탄, 그다음에 이 파란색이 복합 화력 발전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다 있는 발전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하고는 다르게 원자력 발전 이 Y축은 발전량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가 일반적으로 화력발 발전소에 비하면 대용량이죠. 그리고 대용량이기 때문에 출력 변화가 비슷한 경우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출력을 조절할 수 있다. 전력 출력 아웃풋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이제 출력 변동을 하기 어렵다고 일반적으로 이제 아시고 계실 텐데요. 그거는 이제 가짜 뉴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출력 변동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프랑스는 더 빠르고 더 그 많은 양의 발전량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기 좀 흐리게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24시간 동안의 발전량 변화의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변화한 부분이 그 수요 조절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량을 이렇게 낮추고 조절한 것입니다. 뭐 아마 밤 시간이 되겠죠. 이 뒷부분에 원자력 발전소 출력을 조절한 부분은 재생에너지 변화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태양광 풍력이 안 나올 때 혹은 더 많이 나올 때 그 발전량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원자력 기술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뭐 저희가 그 최신형 원전 입장에서는 더 앞서 있다고 저는 그 자부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원전의 부하 조절 능력은 굉장히 우수하다. 이미 그 가동하고 있는 대형 상용 원전에서도 또 유럽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럼 전력을 그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합니다. 전력 계통이 한데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데 이 부분이 그 재생에너지의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완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의 출처는 그 프랑스 전력공사죠. 엘렉트리시티 드 프랑스. 거기서 나온 자료인데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자, 여기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전력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갈색이 짙어질수록 전력을 많이 수입해야 되는 국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뭐 이 정도였습니다. 이때는 이 국가들이 독일도 이제 전력 수출국이었죠. 그런데 이 오른쪽 그림은 2030년의 전망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 프랑스와 스웨덴만 수출국으로 이제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이제 수입국으로 전락을 해버렸죠. 그동안에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독일은 이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재생에너지가 없을 때는 한꺼번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전력 수입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사하는 바는 이제 여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수입이 필요 없는 국가로 이제 전환을 했고요. 영국은 색깔이 좀 옅어졌죠. 즉 전력을 수입해야 되는 필요성이 줄어든 그런 국가로 전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또는 확실한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커지면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력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발전원별 가동률입니다.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93%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필요할 때는 항상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 항상 활용 가능한 그런 전원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재생에너지의 물론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저는 반대하지는 않고 또 그것이 기술 개발의 어떤 트렌드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전원과 연계가 되어야지만 안정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고 전력을 수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전력계통 입장에서는 섬나라죠. 이제 북한하고 이제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섬나라나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제 우리도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이 너무 높아져서 이런 전력을 수입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어디서 수입을 해야 될까요? 좀 난감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해야 되나요? 그럼 그 수출 규제에 대한 정말 확실한 아이템을 하나 던져주는 꼴이 돼버릴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발전이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그림은 2004년부터 작년까지 이 원자력 발전의 그 비중과 원자력 발전량을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가 이제 발전량에 해당하는데요. 이 평균적으로 30%대의 발전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발전량은 우리 주어진 임무보다 조금씩 더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 40% 넘는 발전량을 보였던 적들이 있는데 2018년에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이때 이제 탈원전 이슈가 극심했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량이 이제 줄어든 것이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전량의 변동이 없는 이유는 수요 조절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화력 발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비용이 가장 저렴한 원자력 발전이 일정하게 그 발전량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그런 출력 변동 운전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향후에 재생에너지의 그 발전 비중이 높아진다면 어쨌든 원자력 발전과 그 출력 변동 운전을 서로 연계를 해야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그 출력 변동 운전이 어떤 필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래에 그럼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은 이 원자력 발전량과 풍력 발전을 이제 정책적으로 연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이 부족할 경우 또는 풍력이 많이 나올 경우 그래서 그 원자력 발전소의 그 빠른 출력 변동 운전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죠. 그럴 경우에 뭐 안전성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이 그럼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인가? 우리 당연히 이제 이런 걱정을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핵연료의 성능이 확실할까? 확실히 보장되는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정상적인 출력 변동 운전은 안전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핵연료의 성능과만 이제 관련이 되는데요. 핵연료의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출력 변동 운전의 경우에는 이 연료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연료 공급사의 그 품질 보증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라기보다는 연료 공급사가 자, 우리가 공급하는 연료는 이러이러한 그 출력 변동률 하에서는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여기 뭐 그림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원자로 안에 핵연료가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생긴 이 핵연료 다발이 원자로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뭐 서로 이렇게 꽉 물려 있진 않고 약간의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변동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자로의 온도가 변하고 이런 연료 구성품들 여기 오른쪽에는 뭐 다양한 연료 구성품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연료 구성품들이 그 온도 변화에 따라서 열 팽창 또는 수축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연료 성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도 이 연료봉과 연료 다발이 손상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원자력 발전소의 그 연료 성능은 선진국과 지금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현재 최신 원자력 발전소는 저희가 더 앞서 있다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이 상시 출력 변동이 이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연료 성능에도 어떤 그 많은 여유도가 이제 들어있는데요. 거기에 포함된 여유도를 원자력 운전에 반영을 하지 않고 아주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더 빠르게 출력을 변동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규정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연계를 해서 출력 변동 운전을 자주 반복하게 된다면 이런 운전 절차를 보완하고 출력 변동에도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이제 약간 시간이 들어가겠죠. 뭐 당연히 제 생각에는 유럽하고 성능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만족이 될 것이지만 우리 원자력 산업계는 이제 품질 관리를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고 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반드시 중복 확인하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출력 변동 운전을 활발히 이제 해줘야 되고 그런 경우에도 우리 연료 성능이 충분히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그 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몽기 교수님, 아주 명쾌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을 좀 대신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우선 발표 자료를 갖다가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독일과 프랑스를 비교해가지고 어느 나라가 탈원전하고 재생에너지로 해보겠다라는 독일과 우리는 원자력을 갖다 기본으로 해가지고 재생에너지를 좀 더 도입해보겠다라는 프랑스, 아주 극명히 되는 두 나라인데요. 역시 유럽의 두 강대국인데 이 두 나라를 대비해가지고 누가 진정한 탄소 중립으로 가는 나라인가, 어느 정책의 탄소 중립인가를 명쾌하게 보여주셔가지고 아마도 시청자분들은 이것만 봐도 탄소 중립 가려면 우리는 어느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뭐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기술적 설명이나 또는 뭐 복잡한 미래 예측에서 떠나서 이미 극명하게 우리 실적 데이터로 또 사례 데이터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렇게 저는 네, 생각하고 그런 것 있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이제 원자력 갖고 부하 추정 운전하고 수요 변동에 따라 가지고 대응해 주는 거 운전하고, 그러니까 즉 재생 에너지의 가능성도 보완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당장이라도 우리 원전 맘먹으면 정말로 재생 에너지 출력 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좀 말씀해 주시면은. 예. 제가 아까 뭐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원자력 산업계가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막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이제 연료 성능 측면에서 확인해야 된다. 그 사실은 이제 반드시 이제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활발하게 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보건대 그것이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안 했지. 좀 네, 연습하는 시간 좀 갖고 내 운전 절차 같은 거 우리가 지금 부하 추종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으니까 절차 개선도 하고 안전 또 돌다리 두는 게 이게 원자력이니까 그 안전 분석 좀 더 치밀하게 해보고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느껴지고요. 가능할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거 못하겠습니까? 독일도 하고 있는데 탈원전한다 그렇습니다. 독일도 하고 있는데 그까지 못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 또 화두가 그 SM 아니겠어요? 스몰 모듈라 리액터. 그렇습니다. 네, 예. 세계적으로 이제 개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SMR이 이렇게 재생에너지하고 궁합이 잘 맞는다. 뭐 조화를 잘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뭐 가능성을 잘 보완해 줄 수가 있다. 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 건지.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 아직 이제 사례가 충분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구 밀도가 낮아서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력 계통에 전기를 보내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분산 전원 개념에서 대단히 단지가 있는 그런 지역에 소형 원자로 이제 설치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 설치를 해서 어떤 한정된 구역 내에서 전원의 그 전력을 서로 백업해주고 상호 보완해줘서 국부적으로 전력의 품질을 높인 다음에 뭐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든지 그 품질을 높인 다음에 이제 계통에 연결하는 방식이 하나의 완충지대로 작용을 해서 효과적인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산 전원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게 또 재생에너지도 분산 전원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또 그런 능력이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결합하게 되면은 분산 전원으로서 그 지역 내에서 어떻게 이게 조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리고 사실 좀 작으니까 뭐 출력 조절이나 제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연료 성능 측면에서 어, 원자로 내에 그 출력이 그 발생하고 있는 그 분포를 아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원자로가 작아질수록 그 원자로의 출력 분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국내에서도 이미 그 개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작은 원자로인 경우에는 제어봉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이라는 그 기구가 있는데요. 그 제어봉의 움직임을 좀 더 이제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고 또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기구들이 다 이미 그 굉장히 오래전부터 개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 구현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으니까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면요. 이게 정말 뭐 탄소 중립하기 위해서는 무탄소 에너지원, 무탄소 전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원자력하고 뭐 재생에너지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두 개만 갖고 뭐 조합해서 간다면은 뭐 우리가 또 좀 고민하고 고려해야 될 사항은 또 무엇일지 그런 거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이제 대규모로 지금 전력을 얻는 방법이 이제 대표적으로 풍력과 태양광일 텐데요. 태양광일 경우에는 없을 때 한꺼번에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용률도 굉장히 낮은데 그래서 태양광은 아무래도 좀 더 결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태양광과 결합한다면 어떤 전력의 저장이라든지 또는 양수 발전이라든지 그런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런 그 어떤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원들과 결합을 해서 이제 그 어떤 매칭을 시켜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풍력 발전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독일은 정책적으로 원자력과 풍력을 이제 묶어놨는데 풍력 발전인 경우에는 태양광보다는 그래도 이제 예측 가능한 수준의 일정한 그 발전량을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풍력과 묶는 것은 오히려 이제 좀 더 쉽지 않을까.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도 풍력과 원자력을 묶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태양광 위주거든요. 같은 재생에너지라도. 그래서 좀 더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충으로 뭐 에너지 저장, 네, 뭐 양수 발전, 뭐 배터리, 또 뭐 네.
할 수 있다면 또 수소 생산하는 거 이런 거 그렇습니다. 하게 예. 되면 완충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발전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사실 또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네. 또 그런 다양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백업 발전도 좀 많이 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20% 정도의 전력 예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한꺼번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의 재래식 백업 전원이 다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전력 예비율이라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변동성이 많은 재생에너지가 개통에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했고 또 뭐 4차 산업혁명,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때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선진국들을 살펴보면 그 전력 예비율이 뭐 일본 포함해서 다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 정도의 예비율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정책을 고수를 해왔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이제 국제사회를 리드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지금과는 다르게 그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변동성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하나의 어떤 의무사항처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그 예비율 측면에서도 더 많은 여유를 갖고 급격한 그 전력 수요 증가에도 이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다루는 측면도 더 융통성 있게 좀 유연하게 그 이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뭐 해결할 일이 뭐 한두 개가 아니군요. 예. 오늘 참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2020년도 작년에 제주도에서 풍력 발전의 과잉 전력으로 77번이나 풍력 발전기가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때문이죠.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보완하고 원자력이라는 무탄소 전원과 결합시켜가지고 조화롭게 탈탄소 사회, 탄소 중으로 갈 것인가. 이거 큰 과제일 거라고 봅니다. 오늘 박웅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조화, 어떻게 하면 가능성을 원자에 보완할 것인가. 이것이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제는 이제 내일 방송하는 다음 주제는 선박에서 나오는 탄소, 선박에서 나오는 탄소가 작지 않다더라고요. 선박에서 나오는 탄소를 어떻게 원자력으로 좀 막아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좀 줄여볼 수 있겠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카이스트의 이종익 교수님을 모시고 또 대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